조선 정조시대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마을에 이선비라는 가난한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선비가 14살 되던 해 그의 아버지는 오랜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홀어머니와 함께 고달픈 삶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이선비의 어머니 정씨는 마을에서 가장 단정하고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마을의 악덕지주가 정씨를 자주 괴롭혔습니다. 정씨는 자신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 아들 이선비를 데리고 한양으로 친척을 찾아갔습니다. 친척은 윤판서라는 대감 집안이었습니다. 윤판서는 혈육의 정을 생각하여 모자를 집에 머물게 했습니다. 정씨는 대감 집에서 빨래하고 밥 짓고 땔감을 패는 등 온갖 일을 도맡아 했고 이선비는 말을 돌보는 일을 맡았습니다. 이선비는 총명하고 재주가 많아서 집안의 심부름도 도맡아 했습니다. 모자는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일했기 때문에 윤판서 집안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 2년이 지나갔고 이선비는 어엿한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그는 키가 훤칠하고 얼굴도 반듯하여 보는 이마다 감탄했습니다. 윤판서는 이선비가 영리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고 좋게 여겼습니다. 친척 관계도 있고 하여 그를 더 이상 마부로 일하게 하지 않고 자신의 상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이선비는 상점에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힘든 일, 더러운 일도 마다하지 않고 먼저 나서서 했습니다. 같이 일하는 다른 점원들도 그를 매우 좋게 여겼습니다. 윤판서의 상점을 총괄 관리하는 김주방도 이선비를 높이 평가했고 자주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이선비는 총명하고 배움에 열심이어서 김주방에게 많은 것을 배웠고 그에게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어느 날 김주방이 며칠째 상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선비는 김주방이 감기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문 안을 가게 되었습니다. 문을 연 것은 한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17쯤 되어 보였고 얼굴이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자 서로의 마음 속에 이상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여인은 빨리 뜨거운 시선을 거두며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누구를 찾으십니까? 이선비도 자신의 신뢰를 깨닫고 조금 당황하여 말했습니다. 저는 이선비라고 합니다. 윤판서 상회의 점원입니다. 김주방님께서 병환이 나셨다 하여 문안드리러 왔습니다. 여인은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이선비를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아버님, 이 도령님께서 문안 오셨습니다. 김주방은 이선비가 온 것을 보고 반가워하며 딸에게 자신을 일으켜 앉게 했습니다. 이선비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김주방님, 어서 누우십시오. 몸을 더 상하실라 염려됩니다. 김주방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 벌써 며칠을 누워 있었네. 이제 거의 나았으니 내일은 가게에 나갈 생각이네. 그는 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는 내 딸 김연화라네. 김연화는 가볍게 절하며 인사했습니다. 이선비는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는 감히 김연화를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김주방은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외동딸 김연화만 있었습니다. 부녀는 딸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귀하게 여겼지만 오만하거나 변덕스러운 성품으로 자라지 않게 했습니다. 오히려 김연화는 책을 읽고 예절을 아는 온화하고 차분한 규수로 자랐습니다. 이선비가 비록 점원에 불과했지만 김주방은 그의 평소 행동을 좋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총명하고 배움에 열심인 것을 보고 장래가 촉망되는 인물이라 생각하여 자주 가족들 앞에서 칭찬했습니다. 그래서 김연화는 이미 이선비에 대해 많이 들어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처음 만나보니 정말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였습니다.
잘생기고 품위 있는 모습의 김연화는 마음속으로 그를 좋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선비 또한 막 사랑을 알게 되는 나이였습니다. 김연화를 만난 후 그녀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밤에 누워서도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김연화는 대갓집 교수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큰 상점 관리자의 딸이었습니다. 이선비는 단지 가난한 집 출신의 점원일 뿐이었습니다. 신분의 차이가 너무 커서 이선비는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김연화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이선비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일을 그만두고 자신과 어머니가 모은 10여 냥의 은자로 작은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비록 작은 장사였지만 자신의 사업이었고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선비는 정직하게 장사를 했고 신용을 제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자 사업이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주방은 이선비가 의지가 강하고 진취적인 청년임을 보고 은자를 내어 그의 사업을 확장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김주방의 도움으로 이선비는 한양에서 큰 방을 빌려 비단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1년 후 이선비는 마침내 인생의 첫 불을 쌓았습니다. 그는 집과 가게를 사서 어머니를 윤판서 집에서 모셔와 편히 쉬게 했습니다. 이선비는 돈을 번 후에 정중한 예물을 들고 김주방을 찾아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김주방에게 빌린 돈을 이자와 함께 돌려주었습니다. 김주방 집에서 다시 김연화를 만났는데 그녀는 이전보다 더 우아하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이제 이선비는 더 이상 예전의 가난한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김연화에게 좋은 생활을 제공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중매인을 통해 청혼했습니다. 김주방 가족은 이미 마음에 두고 있었기에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얼마 후 두 사람은 혼인했고 신혼생활은 더없이 행복했습니다. 그해 한식날 이선비는 아내 김연화와 함께 고향에 가서 아버지의 산소를 찾아 성묘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선비가 한양에서 성공했고 게다가 아름다운 아내까지 얻었다는 소문을 듣고 모두 이선비의 집에 찾아와 구경했습니다. 이선비는 은자와 동전을 한 보따리 꺼내 마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주었습니다. 모두 그의 선행에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마을에는 하상철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선비와 동갑이었고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중마고우였습니다. 그들은 매우 가까워 친형제나 다름없었습니다. 어릴 때는 함께 서당에 다녔지만 나중에는 집안이 가난해 둘 다 학업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학업을 그만둔 후에는 함께 산에 올라 나무를 해오고 냇가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평화롭고 즐거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이선비가 어머니를 따라 마을을 떠난 후로는 하상철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고향에 돌아온 이선비는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이선비는 아내에게 먼저 쉬라고 한 뒤 술 한 병을 들고 하상철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하상철은 이선비를 보고 놀라고 기뻐하며 서둘러 그를 방으로 맞이했습니다. 대화를 통해 이선비는 하상철의 아버지가 1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하진수은 장원집에 많은 빚을 졌고 지금은 장원집에서 일하며 빚을 갚고 있었습니다. 이선비는 이제 부자가 되었으니 하상철을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빚을 갚아주고 그를 한양으로 데려가서 자신의 가게에서 일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하상철은 이런 기회를 소중히 여겼고 이선비에게 매우 감사했습니다. 가게에서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선비는 하상철이 빨리 장가를 가서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장사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1년 후 이선비는 하상철에게 자본금을 빌려주어 그가 직접 가게를 열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이선비의 도움으로 하상철의 사업이 시작되었고 두 사람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하상철은 아직 혼자였기 때문에 이선비는 자주 그를 집으로 초대해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하상철도 사양하지 않고 자주 이선비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하상철은 이선비보다 몇 달 어려서 김연아를 형수라고 불렀습니다. 김연아도 그를 가족처럼 대했고 그가 올 때마다 항상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이선비의 어머니 정씨는 하상철이 아직도 혼자인 것을 보고 그에게 중매를 서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상철은 지금은 사업이 막 시작되었으니 나중에 생각하자고 했습니다. 이선비와 김연화도 하상철에게 빨리 가정을 꾸리라고 권했습니다. 아내가 있어 집을 돌보면 더 좋을 것이고 사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상철은 그저 웃으며 서두를 것 없다 고만 말했습니다. 그렇게 또 반년이 지났습니다. 하상철의 사업도 자리를 잡았지만 이선비와 비교하면 작은 물방울과 큰 연못 같은 차이였습니다. 하상철은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부러움과 질투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 해봄, 하상철과 이선비는 함께 천리밖의 경주로 사업차 출장을 떠났습니다. 이 여행은 반년이나 걸리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김연화는 남편의 귀가 예정일을 기다렸지만 그날이 지나도 남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되어 하상철의 가게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김연화가 막 집을 나서려는 순간 하상철이 밝은 표정으로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는 연화를 보며 물었습니다. 형님은 집에 안 계십니까? 김연화는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함께 경주에 갔는데 언제 돌아오셨습니까? 남편은 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하상철도 김연화의 말을 듣고 놀라 입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형님은 물건을 다 사신 후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떠난 지 보름 뒤에 돌아오셨을 텐데요. 정씨도 건너방에서 대화를 듣고 급히 나왔습니다. 김연화는 서둘러 시어머니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남편은 복이 많으니 분명 길에서 지체된 것일 겁니다. 하상철도 서둘러 말했습니다. 어머님, 형수님, 걱정 마십시오. 내일 제가 형님을 찾으러 가겠습니다. 아마도 정말 길에서 지체되셨을 겁니다. 정씨는 하상철의 말을 듣고 마음을 조금 놓았습니다. 김연화도 말했습니다. 그럼 꼭 좀 부탁드릴게요. 길에서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상철은 대답했습니다. 형수님께서는 너무 예의를 차리지 마십시오. 저와 형님은 형제와 같은 사이입니다. 수고니 뭐니 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음 날 하상철은 경주로 떠났습니다. 정씨와 김연화는 집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이선비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정씨와 김연화가 집에서 이선비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하상철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두 여인을 보자마자 그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뒤로 관 하나를 실은 수레가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씨는 관을 보고 그 자리에서 기절했고 김연화도 두 다리에 힘이 빠져 쓰러졌습니다. 그들은 밤낮으로 이선비의 귀환을 기다렸지만 이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받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 이선비의 시신은 이미 관 속에 있어 마지막 얼굴조차 볼 수 없었습니다. 정씨와 김연화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세상을 떠날 수 있단 말입니까? 하상철은 슬픔을 억누르며 이선비의 죽음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선비는 경주를 떠난 후 바로 돌아오지 않고 대구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가 발견되었을 때는 이미 반달 이상 세상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현지 관아에서 시신을 검사한 결과 타살 가능성은 없다고 했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위치로 볼 때 이선비는 강에 빠져 사망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관아에서는 시신을 임시 보관하며 가족이 찾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상철이 도착했을 때 시신은 이미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였지만 옷과 키, 체형으로 보아 분명 이선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좋은 관을 사서 이선비를 모셔왔습니다. 정 씨와 김연화는 관을 열어 이선비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고 싶어 했지만 하상철은 시신 상태가 좋지 않아 보면 더 큰 충격을 받을 것이라며 만류했습니다. 하상철의 주관으로 이선비의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정 씨는 아들을 잃은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병을 얻었습니다. 김연화도 남편을 잃고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쓰러질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대신해 시어머니를 모셔야 했고 오직 밤이 깊어 홀로 있을 때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이선비가 떠난 후 김연화는 병환 중인 시어머니를 돌보는 것 외에도 사업 문제까지 떠안게 되어 매우 힘들었습니다. 하상철은 이선비의 가장 친한 친구로서 이제 이선비가 없으니 김연화가 사업을 꾸려나가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는 자주 이선비의 집에 들러 시어머니와 며느리를 살피고 종종 보양식을 사들고 왔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그의 진심 어린 보살핌에 매우 감동했습니다. 세월은 물 흐르듯 흘러 어느덧 1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김연화는 하상철과 자주 접하면서 그의 진심에 감동했고 그가 평생을 함께할 만한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녀의 마음에도 그를 향한 감정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정 씨는 이를 눈치채고 마음에 새겼습니다. 며느리가 재혼한다면 하상철이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맺어주려 했습니다. 김연화는 이미 하상철에게 호감이 있었지만 망자인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말했습니다. 어머님, 시집 온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살 수 없습니다. 재혼하지 않고 남편을 위해 평생 수절하겠습니다. 정 씨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이야, 너는 아직 젊다. 남편이 죽었다고 내 인생까지 끝나면 안 된다. 앞으로 한 발 더 나아가렴. 하상철은 성실하고 믿음직한 사람이다. 이 1년 동안 그가 이 집을 지탱해 주었잖니. 앞으로 너희 둘이 잘 살면서 선비의 가업을 이어가면 그도 하늘에서 기뻐할 것이다. 정 씨의 간곡한 설득에 김연화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고 혼인 후 하상철은 이선비의 큰 집으로 들어와 살게 되었으며 이선비의 사업을 공식적으로 이어받았습니다. 어느 날 밤 하상철은 갑자기 악몽에서 깨어났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가득했습니다. 김연화는 남편의 이런 모습을 보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하상철은 얼굴이 하얗게 변하여 자신이 아마도 체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연화는 남편을 걱정하여 더 이상 가게에 나가지 말고 집에서 며칠 쉬라고 했습니다. 매일 각종 보양탕을 끓여주며 그가 빨리 회복되기를 바랐습니다. 며칠 동안 하상철은 계속해서 밤중에 깨어났고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낮에도 정신이 혼미했습니다. 김연화는 그가 아픈 것 같아 의원을 불러 진맥을 해보게 했지만 의원은 별병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상철은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려 잠조차 들기 두려워했고 매일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김연화에게 바람을 쐬러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연화는 밖에 나가 기분 전환을 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하며 동의했습니다.
하상철은 한밤중에 나갔다가 들어오는 걸 매일 며칠 했는데 전보다 정신이 훨씬 맑아 보여 김연화는 안심했습니다. 그러나 새벽 1시 무렵 하상철은 몰래 일어나 발소리를 죽인 채 방을 또 빠져나갔습니다. 이때 김연화도 잠에서 깨었는데 처음에는 남편이 화장실에 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 계속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연화는 이상함을 느끼고 어느 날 새벽에 하상철이 또 방을 나가자 몰래 그를 따라갔습니다. 뒤를 밟아 뒷마당 구석까지 갔습니다. 거기서 하상철이 어떤 숨겨진 곳에서 인형 하나를 꺼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인형은 손바닥 정도 크기로 남자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상철은 인형을 돌 위에 올려놓고 몇 개의 은침을 인형에 꽂았습니다. 그리고 주문이 적힌 종이를 태운 후 두 손을 모으고 뭐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잠시 후 그는 인형을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랐지. 너는 나보다 똑똑하지 않았는데 왜 너의 운이 그렇게 좋았던 거냐. 사업도 잘 되고 아름다운 아내까지 있었잖아. 나는 참을 수 없었. 이선비여, 내가 너를 해한 것은 어쩔 수 없었다. 네가 죽어야만 내가 연화를 얻을 수 있었으니까. 이제 연화는 내 사람이 되었다. 안심해라. 내가 그녀를 잘 돌볼 것이다. 우리가 형제 같은 사이였던 것을 생각해서 경고하노니 네가 계속 이곳에 머무른다면 49일 후에는 영혼이 흩어져 영원히 다시 태어날 수 없을 것이다. 차라리 빨리 환생의 길을 가는 게 좋을 것이다. 20회 후면 다시 좋은 사내로 태어날 테니. 김연화는 어둠 속에 숨어서 하상철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소리를 지를 뻔했지만 참았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사실이었습니다. 이선비가 하상철에게 해를 입었다니. 이 순간 김연화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이곳을 떠나 관아에 고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너무 놀라고 분노해 다리가 떨렸고 실수로 어떤 물건을 밟아 소리가 났습니다. 그때 하상철이 그녀 옆으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부인, 어찌 일어나셨소? 김연화는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없는 것을 보고 찾으러 나왔어요. 하상철은 자신의 옷을 김연화에게 둘러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밖은 춥소. 빨리 방으로 돌아가 쉬시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방으로 향했습니다. 김연화는 물론 돌아가기 싫었습니다. 당신이 먼저 들어가세요. 저는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습니다. 하상철은 고집을 부리며 그녀와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김연화는 하상철에게 끌려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방에 들어오자 하상철은 갑자기 냉랭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부인, 방금 무엇을 보았든 무엇을 들었든 모두 잊으시오. 앞으로 우리는 잘 살아갈 것이오. 분명히 하상철은 자신의 비밀이 탄로났음을 알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된 김연화는 차가운 눈으로 그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하상철, 당신이 이선비를 해쳤군요. 당신 같은 짐승보다 못한 사람. 이선비가 당신에게 어떻게 대해 주었는데? 하상철은 냉소를 지으며 김연화를 이불 위로 밀쳤습니다. 그가 욕망을 분출하려는 순간 관아의 포졸들이 문을 박차고 들어와 그를 붙잡았습니다. 하상철은 무고한 척 소리쳤습니다. 왜 나를 묶는 거요?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 포졸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억울하시면 대청에서 말씀하시오. 김연화도 이 광경에 놀랐습니다. 그녀도 대청으로 따라가 자신이 본 것과 들은 것을 전부 현감에게 말했습니다. 김연화의 고발에 직면한 하상철은 이선비를 해쳤다는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현감은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하상철,
이 나쁜 놈 천벌을 받을 것이다. 이때 대청 뒤에서 한 사람이 걸어 나왔습니다. 하상철은 그 사람을 보고 기겁을 하여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이선비, 네가 죽지 않았단 말이냐? 김연화는 이선비가 걸어 나오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기절했습니다. 이선비는 서둘러 김연화를 부축했고 그녀는 서서히 깨어났습니다. 그녀는 이선비를 꼭 안고 서럽게 울었습니다. 살아 돌아온 이선비를 앞에 두고 그는 마침내 자신의 범행을 모두 고백했습니다. 그가 말한 것처럼 그는 첫눈에 김연화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이선비의 사업에도 질투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선비를 경주로 유인했습니다. 경주로 가는 길에 어느 날 밤 그들은 한 오래된 사당에서 쉬었습니다. 이선비가 잠든 후 하상철은 밧줄을 꺼내 이선비를 해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선비가 깨어났고 하상철이 밧줄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하상철, 너 뭐 하는 거냐? 하상철은 냉혹하게 이선비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잠든 채로 죽게 하려 했지만 네가 깨어났구나. 말을 마치자마자 그는 이선비를 덮쳐 밧줄로 조였습니다. 하상철은 이선비의 음식에 미리 약을 타놓았기 때문에 이선비는 저항할 힘이 없었고 결국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하기 위해 하상철은 돌을 가져와 이선비를 내리쳤습니다. 이선비의 시신이 발견될까 두려워 하상철은 그를 강가로 옮겨 깊은 물에 던졌습니다. 그 후 그는 이선비를 찾는 척하며 정 씨와 김연화를 속였습니다. 1년 동안의 교류 끝에 그는 마침내 김연화와 결혼하고 이선비의 모든 것을 차지했습니다. 하상철은 이제 김연화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양심은 계속해서 그를 괴롭혔고 그는 자주 이선비의 꿈을 꾸었습니다. 견딜 수 없어진 그는 도사를 찾아가 인형을 만들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선비가 실제로 한 산속은 인에게 구조되어 살아남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머리를 다쳐 기억을 잃었고 1년 이상의 치료 끝에야 기억을 되찾아 관아에 신고하러 왔던 것입니다. 하상철은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스스로 덫에 걸려들고 말았습니다. 하상철은 의리를 저버리고 가장 냉혹한 죄를 저질렀기에 형틀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선비는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 정 씨와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연화는 조용히 짐을 꾸려 떠나려 했지만 이선비가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김연화는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순결을 잃었습니다. 제가 당신께 죄를 지었으니 저를 보내주세요. 이선비는 이미 어머니를 통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김연화를 원망하지 않고 그녀를 품에 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내여, 그대는 떠날 수 없소. 그대가 떠나면 내가 어찌 살겠소? 부부는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많은 시련을 겪은 후 부부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1년 후 그들은 건강한 아들을 낳았고 이선비의 사업도 날로 번창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리와 배신, 그리고 서로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 담긴 이야기는 끝을 맺었습니다. 진정한 의리를 지키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또한 악행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진리 역시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옛 이모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가운데 동그라미를 클릭하여 구독을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면 알림이 옵니다. 다음 동영상과 추천 영상도 재미있으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